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크나 인장 강도가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 경화 전이나 또는 경화된 후에 일어나는 체적 변화나 구속 조건 또는 외력의 작용 등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균열을 주의 있게 봐야 될 이유는 콘크리트 균열은 유해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균열의 그 틈을 따라서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할 경우에는 철근의 그 부식을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크랙은 중성화를 촉진시키고 철근의 부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의 품질이 즉 내구성이 저하가 되면 이에 따라서 구조 부재의 안전성 또한 저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재, 본면포, 슬라브, 기둥 이런 각 부재가 갖고 있는 적정한 내력이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 부식 등으로 인해서 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은 사용성을 저하시킵니다. 사용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처진과 같은 변형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균열은 변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변형을 통해서 슬라브나 보와 같은 수평재가 처짐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라브나 보가 처질 경우 마감재들이 변형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갑자기 문이 안 열리거나 그다음 창호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은 누수를 발생을 시키죠. 누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누수를 발생시키면 건물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용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균열은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미관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크랙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마감재들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그 시멘트들이 나오는 백화 현상을 일으켜서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크랙들은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건물이 곧 붕괴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심리적 불안감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크랙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때 건물의 붕괴까지 유도하는 크랙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현장에 지어진 건물에서 크랙이 심하게 발생해서 위험할 것 같다고 와달라고 해서 가면 대부분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균열이 발생하면 건물이 곧 붕괴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균열이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균열을 생기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콘크리트의 생태상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균열은 발생을 하되 큰 균열 폭이 크지 않은 균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콘크리트 면을 봤을 때 균열이 없다고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놓고 보면 미세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 폭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균열은
미관적으로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균열 폭을 제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또 균열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균열이 갖고 있는 순기능. 그거는 뭐냐? 위험 징후를 경보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병이 났을 때 빨리 치료해라. 나는 여기가 아프다. 이런 식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병이 발견을 못하면 어느 순간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이 잘 발견돼야지 조기에 치료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콘크리트 구조물도 균열을 통해서 저 부재가 저 구조물이 위험하구나, 병을 앓고 있구나, 빨리 치료해야지, 이런 식의 그 위험 징후를 경보하는 한다는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도 균열의 형태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콘크리트가 앓고 있는 병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즉 보수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의 균열은 반드시 유해한 요소라고는 볼 수 없고 항상 좋은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메커니즘입니다. 균열은 왜 발생을 하냐?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되게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균열은 사실 드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크게 경화 전에 발생하는 균열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물은 미경화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때 시공 중에 발생하는 균열과 그 다음 경화 후,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은 후에 발생한 것으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경화 전에 발생한 건지 경화 후에 발생하는 건지 그것들이 애매하게 원인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 기구, 발생 메커니즘도와 복잡하여 원인 규명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균열의 상태나 특징상 가능성이 있는 원인들을 이제 고찰을 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측정 결과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를 고려하여 원인의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그 균열의 원인과 그에 따른 보수 보강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기준에서도 현행 건축물 구조 설계 기준 KSD 4.1이라고 합니다. 현행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에 의하면 구조 설계상 이 유해한 균열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러니까 설계상의 균열에 대한 고려를 하게끔 지금 구조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설계 시 균열 폭의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할 수 없는 태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균열 폭을 어느 허용 균열 폭 이하로 제어하는 개념으로서 구조 설계 시 그 균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해석 시 저희가 이제 부재 설계를 하고, 부재 설계는 크기를 결정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고 그 안에 있는 백은 상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변수로 하여 그 어떤 부재가 발생하는 균열의 폭을 검증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메가 D라고 한다면 디자인상의 이제 균열 폭, 해석상의 균열 폭을 한다면 이게 오메가 A, 그러니까 allowable, 허용하는 균열 폭 이하로
제어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폭 검증을 통해서 설계상에 허용하는 균열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D는 말씀드렸듯이 설계 균열폭이라고 하죠. 설계 균열폭인데 이 설계 균열폭은 지속 하중이 작용할 때를 고려하여 균열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A 허용 균열폭은 내구성, 그 다음에 사용성, 누수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균열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폭 검증에 사용하는 지속하중은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항상 일정한 하중으로 작용하는 고정하중, 데드로드와 그 다음에 그 활하중인데 활하중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적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보통 이전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항시 작용하는 고정하중과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활하중, 그 다음에 적재하중, 이런 것들이 활하중의 50% 이상을 고려한 지속하중을 고려하여 해석해서 고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50% 이상을 고려하는데 그것들은 또 뭐 70%도 고려할 수도 있고 80% 고려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발주처와 건축주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대부분 또 발주처나 건물주가 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나름대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허용 균열폭 이하로 설계에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건축물 구조설계 기준에 의하면 허용 균열폭은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설계상에서도 허용 균열폭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그 균열이 유해한 균열인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균열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허용 균열폭 기준은 보시면 여기 보면 강제 부식에 대한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건조 환경, 그 다음에 수분 환경, 그 다음에 부식성 환경, 그 다음에 고부식성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건조 환경이라면 보통 실내를 말합니다. 건물의 이제 실내에 있는 구조물, 실내에 있는, 그러니까 슬라브, 보, 기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구조체. 그래서 보시면 건조 환경에서는 구조 부조체는 0.4mm 또는 여기 C1이라면 보면 피복 두께입니다. 보면 피복 두께의 0.006 중에서 큰 값.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0.4mm라고 기억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 환경에서는 허용 균열폭이 0.4mm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분, 뭐 물기가 좀 있거나 수분 환경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허용하는 균열폭을 좀 작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준에서는 0.3mm와 또는 피복 두께의 0.005배 중에서 큰 값인데, 이것도 0.3mm라고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환경, 물이 좀 접하거나 또는 이런 환경, 그래서 누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허용하는 균열폭을, 구조체 균열폭은 좀 더 작은 균열폭으로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부식성 환경, 그 다음에 이 환경에서는 허용하는 균열폭을 0.3mm와 또는 피복 두께의 0.004배 중에서 큰 값, 그 다음에 고부식성 환경에서도 0.3mm와 그 다음에 피복 두께 C1의 0.0035배 중에서 큰 값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포스텐실을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쵸? 좀 더 0.2mm, 네, 좀 더 강화시킨 거죠.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는 긴장재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거나 뭐 탄산가스가 이게 들어가면 좀 더 녹이 쓸 경우 긴장재가 좀 더 이제 문제가 일반 철근보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균열폭을 허용 균열폭으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이제 물을 쓰는 구조물, 물이 당기는 구조물, 그러니까 수처리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수처리 구조물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오염이 되지 않은 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상수도 시설물과 오염된 액체, 그렇죠? 오염이 된 뭐 오폐수 시설이라고 하나요? 오폐수 시설물께서 오염이 심한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수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허용하는 균열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25mm, 그 다음에 0.2mm. 예, 이거는 휘민장 균열이라는 것은 그 부재가 휘민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호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를 그리고 슬라브도 보통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간혹 부재가 전단면이 다 인장을 받는 경우는 휘민장 균열은 보나 슬라브는 보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뭐 한쪽은 인장을 받는 구간이 있고 한쪽은 압축을 받는 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이지만 전단면 인장 균열은 콘크리트 단면의 모든 것이 인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용 균열폭을 좀 더 인장 균열보다 좀 더 적은 걸로 허용 균열폭을 균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는 거와 오염이 된 액체를 담는 수초리 구조물도 보면 오염이 된 액체가 혹시나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게 되죠. 오염을 시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이 되지 않는 물을 담고 있는 구조물에 비해서 허용 균열폭을 좀 더 작게끔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KDS 4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수조는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허용 균열폭을 0.1mm로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데 요즘에 수조를 담는 구조물은 또 안에 또 방수 처리를 하고 별도로 콘크리트 구조물로는 그 자체를 물이 새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완화된 기준으로 좀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허용 균열폭이라는 게 있고 그 허용 균열폭 이하로 설계 시 그 이하로 균열이 생길 수 있게끔 해석상 설계상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 구조물에 유해한 균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 환경 조건에서 0.4mm다, 0.3mm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시공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보면 0.2mm 균열이 발생하면 그걸 하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 기준에는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출 환경 여기 보면 아까 네 가지라고 했죠. 건조 환경, 수분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조 환경은 보통 일반적으로 실내입니다. 옥내 실내이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우려가 없을 정도로 뭔가 보호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쵸? 보호하는 무슨 별도의 피막이라든지 보호막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를 건조 환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그쵸?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실내의 온도나 또 습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사계절 내내. 그런 경우 보통 다 그래서 건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주거나 사무실 관리가 되는, 냉난방 관리가 되는 건물 실내에 놓여 있는 구조물을 건조 환경에 놓여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옥외에 노출된 구조물은 그렇죠? 외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 그렇죠?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습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비가 오면 비도 맞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 또 그죠? 아주 건조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수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에 면하는 구조물,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지하 외벽,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흙 속에 면하는, 그리고 흙은 뭐 일반적으로 수분 상태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에 젖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외벽이나 기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흙 속에 묻히는 환경을 수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옥내인 경우에도 습기가 많은, 아까 말씀드렸죠. 냉난방이 잘 안 되고 뭐 습기가 가득 찬 뭐 지하층, 그죠? 지하층 공간인데 뭐 주거를 안 하는, 또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뭐 기계실이라든지 뭐 그렇죠? 전기실, 뭐 습기도 많이 차는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수분 환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되게 애매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이제 판단, 엔지니어적인 이제 판단으로 이제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식성 환경도 이제 일반 부식성 환경과 고부식성 환경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부식성 환경을 한번 읽어보면 수분 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 작용이 많은 경우, 그렇죠? 많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 함유한 지하수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제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동결작용, 어는 거죠. 어는 염료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상방지제를 사용해서, 동상방지제가 보면 염분이라고 그러냐, 소금, 그쵸? 이게 접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식성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 그쵸? 바닷속에 잠기는 이런 구조물 중에서 해수중에 있거나 또는 아주 극심하지 않은 해양경을 가진 경우를 부식성 환경에 있다고 보는데, 그 해양 구조물도 이제 뭐 간만 조이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는 또 심한 좀 고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환경, 해풍 영향 등을 이런 받는 경우에는 또 고부식성 환경에 놓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시 물에 잠겨 있는 구조물은, 재료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공기에도 노출됐다가 그 다음에 물에도 잠겨 있다가 이런 식의 뭔가 좀 변화가 많은 그런 구조물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식성 환경은 또 부식성 환경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제의 부식에 현저하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고부식성 환경이라고 부르고, 그 경우에 따라 아까 오폐수 시설과 같이 그 염산, 황산 이런 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도 고부식성 환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나타나지 않겠지만, 표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그 고부식성 환경, 도부식성 환경에는 콘크리트 피복 두께도 더 강화시켜서 좀 두껍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조설계 기준에 뭐 이렇게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허용 균열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도 우리 그 허용 균열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CI 224에서는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건조 공기 중이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0.4 mm 밀리미터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0.4mm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균열폭입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라는 거, 0.3mm라는 거, 이게 되게 작은 균열폭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수분 조건이었나요? 수면 상태. 그죠? 수분 공기나 또는 토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0.3mm. 그죠? 그 다음에 동결 방지제가 접하는 데는 좀 더, 그죠? 균열폭이 작죠. 허용하는 균열폭이. 그 다음에 여기도 해풍, 해수, 그 다음에 건풍에 의한 건습의 반복이 되는 경우는 여기 쪽 0.15mm.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수밀 물을 담는 수조와 같은 경우에는 0.1mm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밀 구조는 0.1mm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그죠? 다른 지침들도 이렇게 유해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재이냐, 그리고 뭔가 보호되고 있는 부재이냐, 또는 보호되지 않은 부재이냐에 따라서, 그죠? 허용하는 균열폭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미관상 균열이, 그죠? 유해하냐, 이런 것들로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주처에서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주에서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외 허용 균열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콘크리트 균열을 경화 전과 경화 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콘크리트 경화 전의 균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이제 단단해지기 전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로 경화되기 전의 균열들은 콘크리트 타설에서 응결까지 약 2~3시간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2~3시간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한데, 길게는 24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많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화전 균열은 배합이나 콘크리트 배합,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이나, 그리고 장소나, 그 다음에 기상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한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크리트 경화 전 균열의 첫 번째로 보시면 소성 수축 균열이 있습니다. 소성 수축 균열. 소성 수축 균열은 뭐냐면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하죠? 물기가 마르고, 그리고 표면에 있는 물이 날아가겠죠, 증발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헤어 크랙이라고 부르죠. 헤어 크랙. 그러니까 되게 얇은 크랙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균열폭이 좀 작은 균열폭들이, 이것도 아주 불규칙하게,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헤어 크랙들이 아주 작은 균열폭의 균열들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블리딩이라고 하죠. 블리딩이라고 그림에서 나왔듯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골재는 좀 자갈로 대표하는 굵은 골재와 장골재로 대표하는 모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재인 시멘트, 그죠? 시멘트가 있고, 거기에는 물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그 안에는 이제 공기도 들어가 있죠. 공기도 들어가 있는데, 시멘트의 이제 시멘트의 점성이라고 하죠. 점성 때문에 이제 이 자갈, 골재가 어느 정도 제 위치에서, 그죠? 제 위치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침하되지 않고, 물에다가 이제 그래서 자갈을 놓으면 바로 쭉 가라앉지만, 시멘트의 점성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그 골고루 배합돼서 서 있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시멘트 점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자갈을 중심으로 한 굵은 골재는 가라앉습니다. 약간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가라앉게 되면 이 밑으로 가라앉는 작용에 의해서 또 위로 이렇게 뜨는, 그죠? 역으로 이렇게 균형에 맞춰 뜨는 물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물이 표면으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죠. 블리딩. 근데 이제 이 블리딩이 되는데 그 물이 떠오르면서 이 블리딩의 속도보다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른 경우,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시공 중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강한 바람이 표면의 수분을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증발시키죠. 네, 증발시키거나 그 다음에 한여름에 그죠? 햇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증발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콘크리트는 아까 인장 응력이 약하다 그랬죠. 압축 응력에 비해서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장 응력이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그 크랙들이 발생합니다. 크랙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소성 수축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축 균열. 이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보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닐로 덮거나 뭔가를 보양을 해서 표면에서 날아가는 수분 증발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소성 수축균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 발생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또 2-3시간 후에는 콘크리트가 또 완전히 그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성 수축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재다짐을 하면 됩니다. 마감 처리를 재다짐을 하거나 마감 고름 작업을 다시 해서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을 없애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2-3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이 소성 수축균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그죠?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고 퇴근을 했다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죠? 그 다음날 이렇게 와 보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와 보면 갑자기는 소성 수축균열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리, 보양, 양세, 그 다음에 즉각적인 재다짐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수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붓고 관리 안 하고 바로 이제 퇴근하고 그놈을 가봤더니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소성 치마균열. 소성 치마균열도 이제 되게 많이 생기는 균열인데요. 이것도 콘크리트 경화전, 그죠?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의 원인으로서 콘크리트 타설 직후 재료의 비중의 차이에 따라 블리딩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블리딩이 생기면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좀 비중이 큰 골재 같은 경우는 치마를 좀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마를 하는데 이 철근은 어쨌든 치마를 안 하고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재들은 이렇게 치마를 하는데 철근 상부에 그 콘크리트는 치마를 못하게끔 제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근이 상부 콘크리트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구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부 철근 위쪽으로 해서 크랙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성 치마균열입니다. 그래서 철근들이 이제 구속을 하죠. 때로는 골재가 구속을 하기도 하고 그죠? 거푸집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치마가 생기고, 그리고 철근 상부에 구속력으로서 콘크리트 윗부분에 슬라브 철근 간격으로 격자 모양으로 간격으로 미세균열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소성 치마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성 치마균열은 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은 경우 소성 치마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성 치마균열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성 수축균열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 또 재다짐이나 아까 이런 걸 하면 또 방지할 수가 있고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양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양도 잘해야 되고. 다음은 경화전 균열로서 콘크리트 경화전 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있습니다. 수화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가 물과 그 합해져서 결국 경화되면서 수화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수화열이 막 발생합니다.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뭐 그죠? 온도가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경화할 때 수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죠? 네,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또 부피도 경우에 따라 팽창합니다. 근데 그 팽창하다가 또 이제 경화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또 냉각되면서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수축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나타내와 같이 그렇죠? 이게 팽창하고 그러다가 차츰 또 냉각됨으로써 콘크리트 인장력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이어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어치고 이것도 뭐 수직적으로도 이어치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이어치기도 하는데요.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에 접하여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콘크리트가 수화열에 따라 팽창한 것이 추축할 때 미리 타설된 콘크리트에 의하여 구속되어 타설 이음부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를 홀드 조인트라고 하죠. 그 타설 이음부에 이제 불량의 조인트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거죠. 콘크리트는 그 자유로운 신축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균열 구속이 없으면 균열이 사실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서 구속, 뭔가 이렇게 신축 또는 팽창할 때 이거를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인장력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작을 경우 인장 강도를 응력이 초과할 경우 그렇죠? 그럴 때 크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구속으로 인해서 주로 인장력으로 인해서 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경화 전에는 또 구조상의 균열도 발생합니다. 구조상의 균열로서 분류되는 것은 콘크리트 경화 과정에 동바리를 조기 제거할 경우, 너무 빨리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바리를 딱 제거하는 순간에 아무래도 콘크리트 뭐 보든 슬랍은 약간 밑으로 침하되려고 처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충격할 정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 소정의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바리 조기 제거 때 균열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의 침하, 뭐 변형, 그렇죠? 변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푸집도 콘크리트의 이제 그 무른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치갑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안전하게끔 변형이 없게끔 잘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동바리 조기 제거할 때 이제 거푸집이 좀 움직이거나 그죠? 변형이 생기거나 치마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겠지만 뭐 자재적 재를 그죠? 아직 그 경화가 완전히 잘 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뭐 무리한 자재를 적재하거나 그리고 뭐 그죠? 여기 지게차 보이시죠? 지게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량 진동,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죠? 이 균열은 폭이 커서 그죠? 폭이 좀 이런 경우는 폭이 다른 균열보다 좀 많이 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조물의 내력이나 내구성에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보면 그 거푸집을 떼는 시점이 이제 좀 다르죠. 여판, 그 측판이라 그러죠.
그거는 보통 보면 한 4메가파스칼 정도면 이제 뛰죠. 그렇죠? 강도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4메가파스칼 정도 약 정도 나오면 여파는 뛰는데 하부 그렇죠? 하부 거푸집 이렇게 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부 거푸집 그렇죠? 하부 거푸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뛰게끔 하죠. 나중에 뛰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푸집을 뛰더라도 또 동바리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동바리는 거푸집을 뛴 후에도 동바리는 일정 동바리는 어느 소정의 강도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번에는 콘크리트 경화 후 균열을 한번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후,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로 굳은 후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또는 뭐 열적, 그다음에 구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을 경화 후 콘크리트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건조 수축, 그렇죠? 건조 수축 아시죠? 건조 수축. 콘크리트는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강도도 높아지죠. 사실은 강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강도도 높아지고 그 원인은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그죠 마르죠. 그래서 증발되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이 경과되다나 이렇게 마르니까 그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됨으로 인해서 계속 건조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온도 변화 그렇죠. 온도 변화 특히 이제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층 슬라브라든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벽체 이런 것들은 또 온도의 변화가 또 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조 수분 이것도 이제 이런 데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초기 길이가 이렇게 있는 부재가 어떤 부재가 이렇게 구속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할 텐데 이러므로 인해서 뭐 균열이 응력이 발생하지 않죠. 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어쨌든 대부분의 구조물은 이렇게 구속이 돼요. 이렇게 구속이 돼 있어요. 뭔가 모르는 그렇죠. 이렇게 구속이 있다 보니까 건조 수축을 하고 싶은데 수축하라 하고 싶은데 구속력이 그걸 못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콘크리트 내부에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클 경우에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을 또 그렇죠? 철근을 일정한 철근을 배근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구조물 부재의 자유 신축이 구속되는 경우, 그죠? 여기 구속이라는 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구속이 되는 경우 건조 수축, 온도 변화, 건조 수비윤에 따라서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균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시에는 최소 수축 온도 철근량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축 온도 철근량이고요. 건조 수축과 온도 영향을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배근돼야 되는 철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슬라브나 벽체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0.2% 그러니까 전체 단면 슬라브의 단면적에 대해서 0.2% 이상을 배근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필요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소 수축 철근량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도 보면 벽체를 보면 벽체도 최소 한 배근해야 되는 철근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는 그 수직 철근과 벽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세로로 뒷면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벽체는 이렇게 수평으로도 그렇죠?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수직으로도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벽체는 성격상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벽체는 이렇게 수직 축하중 그렇죠? 압축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들이 있기 때문에 기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하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축하중을 받고 있는 부재가 어떤 균열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예, 그렇죠? 이 수평 균열이 발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수직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벽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런 수평 균열보다 대부분 수직 균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생기는 균열들이 많고요. 이거는 이 벽체가 항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축하중을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평 균열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상 하중 때문에.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생기기 좋은 수직 균열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평 철근이 중요합니다. 수평 철근. 그래서 벽체의 경우에는 이 최소 철근량이 보면 이 수평 철근량은 예를 들어서 0.2%라고 한다면 이 수직 철근량은 0.12%. 이것도 뭐 철근 직경에 따라 틀린데 적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이 수직 철근이 메인 주철근이거든요. 주철근이고 수평 철근이 어떻게 보면 보조 철근, 전단 철근의 역할을 해서 보조 철근인데 최소 철근량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요? 수평 철근이 더 많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생리상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평 크랙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수직의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직 균열을 제어하려면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다? 수평 철근. 지나가는 수평, 그 수직 균열을 지나가는 수평 철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량보다 수평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량을 더 많이 넣게끔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재 내부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죠. 그죠? 철근에 따라서 또 콘크리트 건조 시 자유 신축이 철근의 구속을 받아서 철근에는 압축력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구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보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기능이 있죠. 그런데 또 이거를 읽어보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들어가 보면 또 이 안에서 콘크리트의 그 자유 신축을 이 철근이 또 구속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건조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 신축을 허용을 하면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래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면, 그렇죠? 이 내부 안에서 또 철근이 콘크리트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철근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철근의 구속력 때문에 콘크리트가 또 균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죠,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그리고 콘크리트는 수분 건조에 따라서 팽창 수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데, 그쵸? 이에 따라서 내부 세밀하게 보면 또 철근이, 그 안에 들어간 철근이 그거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게 또 콘크리트의 인장 능력을 발생을 시켜서 균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거를 또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경화 후의 균열을 살펴보면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이 있습니다. 동결. 그러니까 언다는 거죠. 겨울철에. 그쵸?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는 수분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 수분이 많을 경우에, 그쵸? 얼 수가 있죠. 그쵸? 수분이 안에 들어가는 수분이 얼면, 그게, 그 얼면 물은 팽창을 하게 되죠. 그 팽창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함으로 인해서 또 그게 이제 그 콘크리트 인장력을 발생을 시켜서 이로 인해서 그죠?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동해, 그죠? 동해, 추운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동해는 사실은 초기 동해하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동해가 있습니다. 경화 후의 동해가. 이거는 좀 달라요. 초기 동해는 사실 여기는 이제 경화 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경화 전의 균열입니다. 경화 전. 초기, 왜냐면 초기에 콘크리트가 무른 상태에서 이제 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초기에 경화되기도 전에 얼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타서로 초기에 그냥 경화가 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뜩이나 물이 이제 많이 안에 있는 물들이 얼어서 부피 팽창을 함으로써, 그쵸? 예, 콘크리트가 대단히 열악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쵸? 균열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강도도 무진장 저하가 되고요. 때로는 막 뜯겨져 나갈 정도의 파손이 이루어집니다. 균열이 엄청 크고요. 그래서 초기 동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초기 동해는 그죠?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한중 콘크리트라고 부르죠. 겨울철에 타설되는, 그죠?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일일 평균 기온이 아마 4도씨인가요? 네, 4도씨 이하를 우리는 한중 콘크리트라고 부르는데, 4도씨 이하에서는 잘못하면, 그쵸? 예, 콘크리트가 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초기에 얼어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강도 저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양을 해야 되는 거죠. 보양을 해서 뭐 열풍기, 그죠? 뭐 건물 외기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보양을, 천막이라든지 뭔가 특수한 보양을 해서 외기 온도가 그 건물 콘크리트 타설하는 현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부에도 온도를 뭐 열풍기라든지 또 갈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떼서, 그죠?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콘크리트는 뭐 0도씨에는 얼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탁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0.5도씨나 영하 뭐 영하 2도 정도에서 온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초기 동해는 경화정비기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도 옵니다. 그죠? 경화된 후에도. 그리고 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내구성을 저하를 시킵니다. 내구성. 아까 초기 동해는 뭐 강도 저하까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뭐 흡수성이 높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골재의 물의 침입을 통해서 이 안에 물이 얼므로 해서 작은 구멍냉이 동결수에 의한 골재 및 주변 콘크리트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동해 또는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음은 또 경화 후의 균열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한 균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알카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알카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근을 보호하고 있죠. 알카리성이 어떻게 보면 철근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이 알카리성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이게 접하게 되는데,
접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표면부터 해가지고 중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알카리성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따라 이제 표면부터 이제 깊숙이로 이게 중성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중성화는 또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곳에 좀 더 그쵸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내구성 이게 이제 콘크리트의 이제 알카리성이 중성화로 바뀜으로써 내구성이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균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중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크랙이나 중성화 생기는 부분,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물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H2O, 물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결국 철근의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면 철근이 이제 부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될 시 그 철근의 부동 태막을 이제 파괴시킴으로써 철근의 부식을 가져오고요. 아시겠지만 뭐 철근의 부식을 가져오면 철근의 그 단면적이 그 결손이 되기 때문에 철근으로 인해 단면 결손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중성화로 인한 그 다음에 철근 부식이라면 철근은 또 팽창을 하게 되겠죠.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식하면 그러면 그 팽창력에 의해서 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균열이 발생하면 또 더 많은 또 물과 그죠 이산화탄소가 또 들어오고 탄산가스가 들어오고 이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철근 부식에 따라 그쵸? 철근 부식에 따라 최적이 팽창되고 또 이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이제 균열이 철근에 따라 이제 발생을 하는 그림에서 보시면 그 철근의 그 격자무늬에 따라서 그쵸? 이건 아예 철근이 노출이 됐네요. 부피 팽창을 넘어서 철근이 이렇게 노출되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좀 더 살펴보면 중성화로 인한 부식, 철근의 부식. 그래서 중성화만으로써 pH의 농도가 8.5에서 9.5 이하가 되면 철근의 부동태막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부식이 된다는 거고요. 이 밖에도 이제 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염화 이온이 그쵸? 소금기죠. 소금기가 침범을 해서 그쵸? 그래서 염화물 실험도 해서 이제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염화물의 양이 일정 한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또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의 양에 따라서 이게 많아지면 이거 철근의 이제 또 부식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밖에도 뭐 전류에 의한 전류가 흐르면 전류정류가 구조물에 흐르게 되면 또 철근에서 이제 콘크리트로 전류가 흘러서 부식을 또 뭐 촉진시킨다는 또 이론적인 얘기가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철근이 부식되는 경우, 그렇죠? 부식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또 균열이 있던 균열도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철근의 부식에 난 균열이 또 경화 후에 균열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뭐 구조적 요인에 의한 균열이 그죠?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뭐 구조적 요인은 이렇게 살펴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장이 약하다 그랬죠, 그죠? 콘크리트가 인장이 약하는데 그 인장 한 개의 변형률을 초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뭐 과도한 조적 하중 같은 거. 근데 설계에는 사실 뭐 무거운 조적 하중에 대한 고려를 안 했는데 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검토도 안 받고 조적으로 무거운 조적 하중을 설치를 해서 이로 인한 그 초과된 하중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적 구조물을 심어다 보면 제 지하수가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변동이 되죠. 지하수가 그로 인해서 뭐 예전에는 지하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지하수의 공격을 지하수가 이제 그 외력으로서 본 건물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하중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또, 그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 진동에 따라서 반복 하중이 계속 작용을 하죠. 동쪽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크랙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하중, 그죠? 차량 하중도 동쪽 하중이죠. 차량 하중도 충격 하중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차량이 그냥 뭐 등속도 운동으로 쭉 일정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뭐 정적 하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이 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라도 탁 받으면 어떡하죠? 예, 갑자기 충격 하중이 탁, 그쵸?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운행 중의 하중들, 그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받았을 때 하중, 이런 충격 하중, 차량 하중에 대한 설계상의 고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슬라브 또는 어떤 구조물의 차량 무게가 어떤 용량의 차량이 지나가느냐에 대한 것도 검토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의, 그죠? 무게. 예를 들어서 뭐 설계상에는 승용차들만 드나드는 걸로 알고 설계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뭐 쓰레기차 일종의 이런 차량들을 가끔이지만 드나들더라. 그렇게 되면 전 설계상에 예측했던 설계 하중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력이 부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구조상의 요인에 의한 균열들. 그래서 설계자가, 어쨌든 구조 설계자가 초기 설계 하중을 적절하게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뭐 간혹은 전 차량 하중 같은 경우는 시공시, 그죠? 시공할 때는 뭐 덤프 트럭들이 막, 그죠?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요, 설계상에. 아니면 그런 게 고려가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시공 관련된 차량들이 다닐 때는, 외국차라든지 다닐 때는 밑에다가 항상 잭 서포트, 그죠? 잭 서포트로 해서 그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상 반영에 있던 구조 설계 하중 이상이 초과되지 않게끔, 그죠? 그리고 강도도 설계 기준 강도가 나와야지 이제 견디는 거죠. 근데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떤 하중에 대해서 설계 하중 이내이더라도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잭서포트 같은 걸 받쳐서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맞게도 뭐 설계가 적절하게 잘 됐다 하더라도 시공상, 그렇죠? 불량이 생기면 구조적 하자인 크랙이, 그렇죠?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이제 침하되거나 부동침하죠. 부동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또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죠.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치마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치마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쪽은 내려앉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사인장 균열, 경사진 균열들이 이런 방향으로, 그죠?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그림은 부등치마가 이쪽에, 그죠? 이쪽으로 생긴 거죠. 이쪽으로 생길 경우에는, 예, 또 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균열이, 그렇죠? 이런 방향의 균열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주저앉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장 균열의 방향성, 형태, 이런 거를 보면,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집안에서 어느 곳에서 부동치마가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죠?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동이 이제 수평으로 왔다 갔다,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대각, 그죠? X자 모양의 균열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균열들은 보통 보면 이게 창호 모서리, 그쵸? 그런데 이제
응력이 집중을 하거든요. 응력이 좀 과하게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균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구조적 요소의 균열이고, 구조적 요소의 균열은 뭐 구조 설계를 적절하게, 그죠? 적절하게 설계 하중부터 그 내력부터 뭐 크랙 컨트롤까지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집안 상태도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해서 기초 치마가 이루어지지 않게, 특히 부등 치마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만들어야 돼. 기초의 형태를 잘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설계를 아무리 잘 해놨더라도 또 시공이 받쳐주지 못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균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 앞에서와 같이 경화 전과 콘크리트 경화 전과 경화 후로 나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화 전 균열은 그렇죠? 소성 성질에 따라서 소성 수축 균열이 있다 그랬고요. 소성 심화 균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 동해 손상 균열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절대 그렇죠? 일어나면 안 되고요. 안 된다.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도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화 전 균열은 구조상의 변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 변형되거나 이동했을 경우, 그 다음에 동바리를 조기 탈영하거나 또 동바리가 밑에 침하를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이 경화 전 균열이고요. 그 다음 경화 후 균열은 물리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골재의 건조 수축,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조 수축, 그 다음에 뭐 클레이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요소로는 절근의 부식,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그렇죠? 또 부팽창에 의한 또 그 균열이 있죠. 화학적인 요소로서. 그 다음에 시멘트의 탄산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중성화가 되는 거죠. 그걸 또 중성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도적 요인으로는 아시겠지만 뭐 그렇죠. 얼었다가 또는 융해됐다가는 반복하는 그런 거 경화 후 균열.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그렇죠. 계절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심하겠죠. 이런 온도 영향의 가변성. 그 다음에 뭐 수화열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초기 열 수축,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구속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외적인 억제, 외적인 구속이 생겨서 발생하는 균열이 있고, 내적인 또 구속도 있죠. 아까 철근이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철근이 거꾸로 이제 콘크리트를 구속시켜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크랙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또 구조적인 요인은 뭐 과다한 적재 시공 중에, 그 다음에 클리프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클리프가 뭐라는 거, 그 장기적인 변형,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설계화 중의 초과 이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균열의 원인을 경화 전과 경화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한번 먼저 콘크리트 재료 성질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균열의 원인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재료의 성질, 시멘트의 이상 응결. 시멘트가 이제 잘 그렇죠? 응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응결을 시키면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균열의 폭이 크고 짧은 균열들이 비교적 빨리 불규칙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조하실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균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것을 항상 저희는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적 성질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침하 또는 블리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타설로 한두 시간 그렇죠? 조기에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심한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철근의 상부에 아까 말했죠. 철근 상부의 격자 모양으로 또는
벽체와 그 슬라브 상판의 경계 부분, 왜냐면 이제 벽체 부분에서도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경계 부분에서 크랙들이 발생할 수 있죠, 블리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시멘트의 수화열에, 그죠? 시멘트 수화열에 인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단면에서 뭐 재령 1주에서 2주 후에, 그죠? 등각형 형태의 규칙적인 지성상의 균열이 형태로 많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표면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부재를 관통하여 발생하는 관통균열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이상팽창, 그렇죠? 이상팽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은 특징이 방사형의 망사 모양의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재에 함유되는 진흙 같은 이분들로 인해서도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균열의 특징들은 보면 균열 표면의 건조에 따라 불규칙하게, 그렇죠? 망상의 균열이 발생하고 합니다. 또 반응성 골재, 그렇죠? 알카리 골재 반응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골재 반응에 의해서 또는 뭐 이렇게 이물질인 풍화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들은 콘크리트 내부부터 귀갑상의 균열을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귀갑상이라는 건 그 뭐죠? 거북이 등의 그 문양 있죠? 그 모양 같은 균열. 그리고 다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경화 건조수축 균열. 경화한 후에 그죠? 건조수축 균열은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구부나 우각부죠. 계구부 모서리나, 그렇죠? 그리고 기둥과 보가 이렇게 만나는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접합부, 우각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사 균열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장한 균열이 상판, 보등의 등 간격으로 수직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다음은 시공, 그렇죠? 시공 상황에서 발생하는 균열. 시공 상황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요. 혼화재, 그렇죠? 혼화재의 불균질한 분산. 골고루 잘, 그렇죠? 혼화재를 넣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불균질하게 분산을 시키면 팽창성인 것과 축성인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키는 균열 특징을 나타내 있고요. 장시간에 비비는,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면에 강상 또는 길이가 짧은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압송 시에 시멘트량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은 앞에 나오는 A2와 A7의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데, A2 균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죠? 요거 심화 상태 블리딩. 7은 그죠? 콘크리트 경화구 건조 수축에는 균열과, 그죠? 유사한 균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타설 순서를 또 잘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B7이면 이러고죠. 슬라브에서는 주변에 따라 원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 배관 표면에 발생하는 이런 균열들이 또 생긴다고 그러고, B8번은 이음 부분에서의 균열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급속한 타설 속도, 급하게 타설하면 안 되죠. 이것도 B9이면 겉부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A2는 앞에 A2가 뭐죠? A2가 보면 아까 또 설명했듯이 심화나 블리딩으로 인해서, 그렇죠? 경계 부분에
슬라브의 상부나 또는 벽과 슬라브의 경계 부분에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들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균열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읽어보면 이제 불충분한 다짐으로 인해서는 표면에 곰보가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각종 균열의 기점이 되기 쉬움, 그 다음에 배근의 이동, 피복 두께의 감소로 인한 균열은 슬라브에서는 주변에 따라 원상으로 발생하고, 아까 읽었죠. 배관의 표면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음 처리가 불정확하면 이음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요. 거푸집이 변형이 되면 또 거푸집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의 이제 누수는 그죠? 누수는 보통 이제 관통균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통균열. 그러니까 물이 새면 어쨌든 간에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지면 균열이 관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관통균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발의 치마, 그쵸? 로 인해서 슬라브나 보의 단부 상단 및 중앙부 하단에, 그쵸? 균열이 발생하고요. 거푸집의 조기 제거에서도 콘크리트 강도 부족에 의한 균열, 그 다음에 A7, 앞에서 봤던 A7 영향도 크게 돼. 그 다음에 경화 전의 진동과 제하에 따라서 외력에 의한 균열, 뒤에 나오겠지만 그가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양생 중에 건조로 인해서, 급격한 건조로 인해서 타설지구 표면의 각 부분에 짧은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동해, 이거 심각하다 그랬죠? 그쵸? 가느다란 균열, 탈용하면 콘크리트면이 하얗게 된 이런 특징이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공에 관련된 사항도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균열 원인을 살펴보면 온도, 습도가 변화가 심할 경우, A7의 균열과 유사하고 발생한 균열은 그죠? 습도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균열폭도 늘어났다 합니다. 이게 지금 무생물체 같이 느껴지죠,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봅니다. 구조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심하게 이렇게 그죠? 움직이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숨도 쉬고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재료의 상태를 좀 파악해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그걸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구조물은 어쨌든 변화하고 균열도 거기에 따라 변화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면, 슬라브 같은 거는 윗면이 있고 아래 표면이 있는데 거기에 온도나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렇죠? 균열이 발생하는데, 저온측 또는 저습축의 표면에 휨 방향과 직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하고요. 동결융의 반복에 의하면 표면이 부풀어 올라서 부슬부슬 떨어지게 되기도 한답니다. 동해는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외력에 의한 균열과 같은 상태가 나타내고요. 내부 철근의 녹들은 철근에 따라서 큰 균열이 발생하는데 피복 콘크리트가 떨어지기도 하고 녹이 누출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화재, 콘크리트 구조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거동을 할지, 열화가 될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강좌를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끔은 이제 구조 일을 하다 보면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난 건물에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콘크리트가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도 변하고
뭐 망사형의 막 이렇게 여기도 나오네요. 그 귀갑상, 그렇죠? 이런 균열들이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물론 저 콘크리트는 내화 성능이 좋죠. 이번 내화 성능이 뭐 강구주에 비해서 장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온에 올라가게 되면 콘크리트도 열화가 됩니다. 열화가 되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한 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산, 황산, 뭐 그죠? 염류, 화학작용에 의해서는 표면이 침식되고 팽창성 물질이 형성되어 전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중에 의한, 그죠? 하중과 관련된 균열. 이건 구조적인 사항인데, 이 구조적인 사항에 대한 균열은 다음 시간으로 연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충 한번 보시면 보통 전 설계 이내, 그러니까 설계 하중으로 설정해 놓은 거 이내의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뭐 주로 휨제인 보아 슬라브에, 그쵸? 휨하중이 걸리는 슬라브 인장치계 수직으로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균열은 아까도 잠깐 그림에서 보였듯이 전단 균열이라고 하죠. 이런 것 같지만 전단 하중에 의한 균열과 같이 45도의 균열이 기둥, 보, 벽 등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는 앞에 설명했듯이 D1과 D2 이런 균열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면과 철근량이 혹시나 부족할 경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D1과 D2 같은 형태의, 그죠? 그 다음에 슬라브와 체양 등에서 처진 방향으로 평행한 균열들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중 관련된 사항으로서 마지막으로 아까 살펴봤죠. 이거는 건물의 부등치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45도 방향의 균열이 벽에 작용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전 콘크리트 균열을 저감하는 대책에 대해서 그냥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감하는 대책. 구조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구조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구조 설계를 허용 균열폭 이하로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설계 하중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시공적인 거, 그리고 배합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그냥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성 수축, 그죠? 균열을 제어를 하려면, 그죠? 아까 또 말씀드린 어떻게 보양을 잘 해야 되겠죠? 표면을 잘 덮으면 되죠, 그죠? 그죠? 타설 초기에 콘크리트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그죠? 표면 마감 후에는 표면을 덮어서 잘 보양을 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소성 수축균이 발생하면 재다짐해서 바로, 아직까지는 좀 물러 있으니까, 그쵸? 표면을 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성 치마균열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치마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타설 간격을 조정하거나 재다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충분한 다짐과 또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그죠? 거푸집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 수하율에 의한 균열을 저감하는 대책 방법으로는 재료적인 면에서는 수야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멘트, 그죠? 시멘트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낮은 저열 시멘트를 쓰거나, 그죠?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또는 석회석 미분말 같은 혼화제를 사용하여 시멘트를 대체하면 됩니다. 그죠? 대체를 하면 되죠. 그 수야를 저감시키는 거고, 그죠?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그죠? 이게 메스 콘크리트라고 하죠. 메스 두꺼운 콘크리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수하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냉각 파이프를 설치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화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균열을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의외로 건조 수축 균열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다른 뭐 구조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균열은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보면 콘크리트 경화 초기에 팽창시켜 수축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 균열을 억제하는 팽창 시멘트를 쓰면, 그죠? 좀 건조 수축을 또 좀, 그죠? 네,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골재는 크기가 크고 흡수율이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구조적인 사항인데, 적절한 철근 배근으로서 균열을 분산시켜 미세한 균열 발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면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건 어렵죠. 불가능한 값죠. 그러면 미세한 균열로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균열을 분산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균열을 분산시키는.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철근량을 선정할 때 작은 직경의 철근을 촘촘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작은 간격으로 배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균열을 분산하고 미세한 균열로 유도를 하려면 작은 직경의 철근을 촘촘한 간격으로 배근하는, 그러니까 큰 직경의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배근하는 것보다는 작은 직경의 철근을 가급적이면 촘촘한 간격으로 배근해서 같은 철근량이라 하더라도 여기 배근하는 게 균열 제어에서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슈가 되는 게 건물이 길거나, 그죠?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되게 길어요. 그거나 또는 뭐 기역자나 디귿자나 또는 그 연결 부위가 아주 강성이 작은 이런 경우의 건물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이제 심의할 때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죠? 많이들 하죠. 심의 내용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길면 건조축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건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한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 조인트라고 그러죠. 시공 이음매. 그 다음에 딜레이 조인트는 드라이 쉐링키지 조인트라고도, 스트립, 그러니까 드라이 쉐링키지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지연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지연 조인트를 설치를 하면 좋죠. 그 다음에 크랙 컨트롤 조인트,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하죠.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를 하면 이런 건조 수축,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수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콘크리트를 제어하면서 각종 조인트로 제어를 함으로써 균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인트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토리 앤 데이터, 그 안에 건축 앤 구조라는 또 섹션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익스펜션 조인트, 딜레이 조인트, 균열 유발 줄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하도 저희가 구조를 하고 있지만 질문들이 항시 나와요. 항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지는 오래됐지만 그 글로써 한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좌가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조인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동결 융행 균열은요, 혼화제, 그죠? A제, 그죠? 또 A 감수제, 고성능 A제 감수제는 혼화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동해 또는 융해 이런 반복으로 인한 균열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당연히 물의 양을 줄이면 좋겠죠. 물 시멘트를 저감하고 단위 수량을 저감하고 그 다음에 균질한 시공과 또 양생을 철저히 하고 또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적절하게 확보하면 또 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또 피복 두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또 피복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구조물로서는 유효뒷값이라고 하죠. 유효춤이 슬라브나 보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력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의 피복 두께도 적절하게 해야지 되는 거지, 너무 두껍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복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내구성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구조 부재의 내력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의 적절한 확보가 중요한 거지, 그죠? 적절한 기준에만 이거를 너무 두껍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중성화 반응이나 또는 중성화로 인한 철근 부식에 대한 균열을 제어하려면 마찬가지로 적절한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유의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조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정도 건물이 완공돼, 저희가 설계하고 건물이 완공된 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10년 정도 지나니까 안전진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거를 저희가 다시 이제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면 콘크리트 강도 예를 들어서 24메가파스칼 정도로 설계를 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크랙이 그래도 좀 생겨요. 많이 좀 생기는 편이고 10년 후에 보면. 그런데 콘크리트 강도가 27메가파스칼 이상 설계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보면 크랙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 콘크리트 강도가 진짜 27메가파스칼 이상 정도 해주면 그죠? 균열을 저감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보러 제가 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27메가파스칼을 고집을 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콘크리트 강도가 콘크리트 균열을 저감하는데 큰 역할을 함을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콘크리트 균열 저감의 그죠? 균열이 어떤 거다, 균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추가돼서 구조체의 균열, 구조 부재의 균열과 그 다음에 보수 또는 보강 방법들, 그 다음에 균열의 형상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